복잡하고 어려운 뉴스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문현진의 뉴스창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사실 주식 관련 뉴스들 말고요, 경제 관련 뉴스들도 좀 봐야 되고, 그거 보다 보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 누가 쉽게 풀어줬으면 좋겠다 싶었던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시면은 주요 뉴스들 그리고 어려운 뉴스들 제가 쉽게 풀어드릴 거니까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볼 첫 번째 뉴스는 역시나 연준에서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을 시키겠다. 물가 안정시키는 목표가 중요하다. 그러나 일단 어쨌든 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연준 대응 수단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대규모 인플레이션, 대규모 부양책이 나오면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돈이 많이 풀리니까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간다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을 크게 높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커지면 대응 수단이 있다라는 건데요. 보통 이런 대응 수단은 결국은 금리 인상이 아니더라도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할 만한 획기적인 대응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말은 결국 우리가 흔히 증시에서 우려하고 있는 자산 긴축 또는 양적 완화 축소, 금리 인상 이런 쪽으로 가깝게 정책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심스럽겠구나. 지금이 잘하면 고비가 될 수 있겠다. 잘하면 고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작년 12월까지는 절대 금리 인상 없어요. 앞으로 그 인플레이션 절대 안 와요. 이런 느낌으로 강력하게 아니다라고 했다면은 점점 말을 바꿉니다. 제가 파월 연준 의장과 연준은 계속 말을 바꿀 수도 있다. 저는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 많이 해드렸는데 지금 3개월 만에 스탠스가 변하고 있다라는 거. 앞으로 3개월 뒤면 또 얼마나 변해 있을까요?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연준을 믿지 않는 것은 언제나 같기 때문에 연준에서 말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지 말자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연준에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 같아. 그러면 채권 투자자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은 점점 빨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미국 금리가 자꾸 올라갈 것이다. 국채 금리가 자꾸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오는데 왜 국채를 자꾸 파나요? 그러면 현금 들고 있겠다는 건데 왜 인플레이션 올 때 국채를 팔고 현금을 들고 있습니까?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연준이 하는 것이 바로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현금을 들고 있는다라는 개념보다는요.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현금의 가치를 올리려고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거니까 현금을 들고 있는다라는 중간 단계를 한번 생략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이다. 그 말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릴 것이다. 그 말은 현금의 가치가 올라갈 거니까 지금이 잘하면 현금 가치가 가장 쌀 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투자자들이 움직이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채권의 매도세가 좀 이어질 수 있고 채권을 매수하는 그 매수세는 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역시나 좀 국채 수익률 곡선이 조금 가팔라질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 역설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부도율, 그러니까 부도수표라고 하죠. 그런 게 사상 최저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아무래도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작년에 사실 많이 망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통화정책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기업들이 정말 많이 망했어야 되는데 우리 흔히 이런 거죠. 우리 사람도 생로병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서 병이 들고 이렇게 죽는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죽기 전에 산소호흡기를 달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인공 장치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놓다 보니까 어때요? 사망률이 최저다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습니다. 풀어내면서 굉장히 힘들고 좀비 기업이고 돈도 못 벌고 정말 힘든 기업들도 어쨌든 연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도율이 사상 최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금리가 오르고 정부 지원 종료, 그러니까 돈을 이제 더 이상 빌려주지 않고 지원금이 없어. 그리고 금리는 서서히 올릴 거야. 대출금리도 좀 올라갈 거니까 너희 이자 이제 많이 내야 돼. 라고 할 때 그때는 역시 좀비 기업이 줄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좀비 기업이 줄줄이 나오게 되면 뭐라 해야 될까요? 국가의 생태계, 경제 생태계가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되거든요. 그 말은 결국 실업자가 많아지게 되고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왜? 돈을 못 버니까. 그러면은 기업들 매출이 또 줄어들게 될 거고 살아남아 있는 기업들에도 매출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럼 또 사람을 또 잘라야 되고 그럼 또 반복이 되겠죠. 그 과정 속에서
국가가 돈을 더 빌려줄 수 있을까? 이미 코로나 때문에 많이 빌려줬는데 그 일이 발생이 됐을 때 또 빌려줄 수 있는가? 그때는 빚을 어마어마하게 내야 되는데 금리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이자를 많이 내야 되는 빚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때요? 지금도 부채가 가파르고 이자를 많이 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우려하는 상황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온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했던 이 통화 정책 때문에 더 큰 위기가 한번 찾아오게 될 텐데 지금은 한시름 놓은 것 같겠지만 언발의 오줌 능력이다. 우리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 뭐 영하 10도 이런 데서 내가 발이 얼어 있는데 거기다 오줌을 놓으면요. 누는 동안은 행복합니다. 따뜻합니다. 발이 녹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 살 것 같아 싶지만 오줌 줄기가 딱 끊겼을 때 어떻게 되죠? 서서히 다시 얼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물이 묻어 있으니 더 빠르게 얼어붙는다라는 거죠. 지금 약간 그런 형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증시가 호황이다. 지금 투자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막 열광하면서 가야 될 땐가 아니면 좀 자중하면서 조금은 눈치 보면서 시기가 지금이 아닐 수 있다라는 약간 돌다리 두들겨 보는 마음으로 투자하는 게 맞는 건지는 여러분들이 좀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국채금리 상승에 나라 이자가 이렇게 어쩌냐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올해 20조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한 해 예산이 513조, 뭐 한 530조 이렇게 해서 500조 가량이 슈퍼 예산이다. 그래서 예산을 정말 많이 짰다라고 하고요. 추경까지 포함하면 한 550조에서 600조까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돈들도 부족해서 죽겠는데 이자만 20조를 냅니다. 그 말은 결국 추경, 돈, 부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가가 빚을 내서 또 복지를 한다든지 힘든 사람을 돕는다? 좀 힘들지 않을까요?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고 예전에 1.3% 내던 시절보다는 2% 내던 시절 1.5% 내던 시절이 조금 더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럼 이자 부담이 더 커지게 될 텐데 그럼 국가 돈 어디서 구합니까? 세금 걷어야 됩니다. 세금 어디서 구합니까? 사람들에서 걷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돈을 못 버내. 어디서 구합니까? 계속 빚을 부르는 형태로 가다가 어찌되면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빚 돌려막기 하다 보면 결국 파산합니다. 국가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재정이 지금은 안전할 수 있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역시나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당국에서는 야 일단은 국민들 돈 빌려주는 거 일단은 모르겠고 은행 금리를 좀 올려라. 그리고 야 한도 좀 낮춰라. 가계대출 해주지 마라. 주택담보대출도 이자 좀 올려라. 이제 안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 리스크가 좀 크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도 은행 관계자들 몇 명 불러가지고 하지마 대출해주지마 하고 있죠. 그 말을 일단 기준금리는 올리지 않았지만 시장 자체는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느끼고 움직인다라는 거죠. 옛날 IMF라든지 우리 영화 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국가 부도의 날 이런 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IMF라든지 뭐 2008년 서브프라임 영화 빅쇼트라든지 그런 걸 한번 보시게 되면은 미리 이렇게 뭐 사고가 터질 겁니다. 위기가 올 겁니다라고 말해주는 정치인들 뭐 은행 관계자들 없습니다. 전부 다 괜찮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을 먼저 움직여 놓고 마지막에 일이 터지면은 미안합니다 하고 전부 다 죽어라 하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그걸 조금 막아보고 싶어요. 저는 은행 관계자도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미리 알려줄 수 있다면 한 분이라도 조금 생존할 수 있지 않을까, 그 풍파 속에서 살아날 길을 모색할 시간을 좀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국가 부도의 길로 지금은 빠져들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증시만 올라왔다고 해서 경제가 화랑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증시만 올라왔을 뿐 나라 경제 그리고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위축되어 있고 휘청거릴 수 있다, 그런 리스크에 지금 직면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문현진의 뉴스창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